여러분이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를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잠깐 멈춰주세요. 만약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과 치유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나르시시즘의 본질과 그들이 타인에게 가하는 상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점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과 깊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절하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취약한 순간, 상처받은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며 은근히 미소를 짓거나 여러분의 실패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내면에 견딜 수 없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은 상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아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인정은 결코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닥이 뚫린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는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 우월감이며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제로 한 허상의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을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나 공감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받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일도 잘 견뎌내던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공감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들어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시도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질 때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실수가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상처를 동시에 받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고통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는 직접적인 상처. 둘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작아지고 무력해진다는 사회적 수치심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의도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여러분을 더욱 통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었고 그 상처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깊은 심리적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가한 상처도 함께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고통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 견뎌낸다. 네가 너무 약하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자신이 가한 상처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인간적 존중과 공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이고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보다 더 큰 정의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적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시간적 차원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몇 년 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저 사람도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죄책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사실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한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의가 규정되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질서의 회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과는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적 정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간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그 사람이 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때린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정의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직장에서 괴롭히고 조롱했던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은 무력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비웃고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며 여러분을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모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의 여러분은 언젠가는 저 사람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어보면 승진을 했거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는 것일까?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선한 사람은 계속 고통받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큰 형벌은 바로 그들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들에겐 게임이고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이 밤에 혼자 남겨질 때 모든 가면을 벗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뤄도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갑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 인정, 존경, 사랑, 이 바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자신감과 카리스마에 끌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 주변에는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받는 가장 큰 처벌입니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부재, 깊은 외로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낸 감정적 사막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런 내적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행복한 모습만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할까요? 루이스는 우리에게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직접적 보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선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며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악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며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처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그들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지옥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삶,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삶, 항상 가면을 써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해방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들의 본질과 신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떠오르나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게 변하나요? 이런 감정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치유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분노를 놓아버려야 한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들을 듣고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그 감정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분노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노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분노는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설정하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게 하며 비슷한 상황을 피하도록 지혜를 줍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여러분을 반복적인 생각의 굴레에 빠뜨립니다. 같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하게 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하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상태를 분노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하고 여러분의 평화를 방해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을 해롭게 한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며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할 권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상처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분리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적 분리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여러분의 현재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에게 발을 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아프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사라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건을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감정적 상처는 다릅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의 자존감, 정체성, 미래에 대한 기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전체적인 존재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적 분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나는 상처받을 만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미래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두 번째 단계는 의미의 재구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경험을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물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경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의 재구성은 같은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면에서 더 강해졌는가?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는가?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복수에 대한 환상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 그 사람이 여러분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사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평화를 얻는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입니다. 복수를 통한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잠깐의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쾌감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복수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을 더욱 그 사람에게 묶어두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존재나 행동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사과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평화와 기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불의에 대해 분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원망이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과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으며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 돌아올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분노와 원망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과거의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익숙한 분노와 원망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할 에너지가 생기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작게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더 깊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대결이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성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증오의 사슬을 끊고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분노와 원망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어떤 날은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플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훨씬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치유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은 결국 기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이 소중한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치유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